다주택자를 이제 규제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난 장에는 다주택자 규제가 없었잖아요. 세금도 깎아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막 저기 막 서울 외곽에 가갖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갭 투자해가지고 막 10개, 20개, 30개 막 사고 그랬어,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또 중공공 임대 이런 거 하면은 세금도 안 나오고 하니까 돈 많이 벌었어, 솔직히. 그래서 금방 부자 될 수 있었어요. 막 저기 막 애기 키우는 애기 엄마들이 전화로 막 집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50억, 100억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제는 다주택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 레버리지 크게 해가지고는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보면은 옛날 부모님 말씀처럼, 야, 집 사가지고 빚 갚으면서 빚 다 갚을 때 되면 또 좋은 데로 이사 가고 해서 이사 많이 다녀야 부자 된다. 이게 아마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규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규제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이게 뭐냐면 강남에 무슨 잠실에 있는 모 아파트예요. 본인 모 아파트입니다. 예, 모 아파트. 근데 다 아시잖아요. 예, 모 아파트인데요. 이거 그래프만 봐도 아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라 다 알죠 사실 뭐. 우리 집에 우리 집. 좋은 동네.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모든 규제의 최정점에 있는 곳이잖아요. 2017년부터니까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 올라요, 가격이. 그쵸? 보면 이렇게 올죠. 이렇게. 규제 나왔다. 많이 올랐다, 규제. 또 오르네? 많이 올랐다, 규제 나왔다. 좀 오래 가네? 규제 나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집값을 잡은 거는 금리 상승이었지, 정부의 규제가 아니었죠. 이렇게 규제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고, 왜? 정부의 규제가 공급을 늘리거나 금리를 올리는 규제가 아니라면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크게 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정부가 그 규제로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을 다 보잖아요. 서울만, 그래서 정부는 계속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서울 일부 지역만 우리 다른 데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손을 대면은 지금도 힘든 전국이 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도 힘든 데가 많은데. 그래서 금융정책을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면 이제 규제지역을 지정해서 핀셋 규제를 하면 되거든. 지난 정부의 빵 장관님 말씀대로 핀셋 규제 딱 거기만, 강남만 조자. 성동구만 조자. 강남 3구랑 용산이 규제지역인데, 그 다음에 성동구, 광진구가 올라? 그러면 거기 조자. 동작 조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지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도. 조질 때만 이렇게 내려가지, 다시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게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당장 입주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은 이제, 강남은 안 되니까 마용성을 가는 거잖아. 광진, 동작 이런 데를 가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가 올라. 규제 지정을 또 지정해. 그러면 이제, 저기는 안 되겠네. 동대문 가고. 동대문 또 지정해. 그러면 이제, 성북구 가고. 성대구 지정해. 그러면 중랑구 가고, 노원구 가고. 거기도 지정해. 그러면 의정부 가고, 별내 가고. 이렇게 해서, 이 규제 지정을 지정하면 이제 그 방향을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과거에 아산까지 내려왔죠. 아산까지. 그래갖고 지정 이렇게. 한 번은 실미도로 지정해가지고 말이 많잖아. 실미도에 주택 하나 있는데 추정지역인가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갖고 실미도 빼줬잖아 나중에. 실미도도 지정됐다면서 막 누구 나왔어 이렇게 나를 쏘고 가라 막 이러면서 나를 쏘고 가라 이러면서 막 규제 막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쉽사리 하나 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여러분 답은 정해졌습니다. 대출 규제 나오면 좀 차갑게 식을 수 있다라는. 대출 규제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전세 DSR.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한도를 확 줄인다든지. 대출 한도를 줄이면 그러면 다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지방은요? 수요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도 10%인데 어떡하죠? 아니 뭐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난 강남만 잡아. 그게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거지. 그게 나의 효과가 크다는 거지.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배가 자꾸 아픈데 배 아파. 뭐라도 좀 해봐. 말을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빨간 약, 이렇게, 뭐라도 하나씩 해야지. 제일 티나는 게 뭐냐? 약을 먹으면 티는 안 나니까 이마에다 빨간 약을 발라라. 그러면 확 바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뭔가 열심히, 저기는 애가 아프다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마에다 빨간 약을, 아까진기를 막 바르는 거지. 와, 뭘 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머리에다 빨간 약, 아까진기 바르면 배가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한 거지. 근데 자꾸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더 안 되고 점점 꼴마가는 거죠. 근데
정부든지 정치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렇게 잘못되면 정부 탓이라고 막 갈구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욕을 먹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욕하지 말고 그래봐야 정부 안 바뀝니다. 정치인 바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선동당하면 선동당하는 사람만 문제예요. 그 정치인들 보세요. 다 강남 살아요. 집 돈도 막 수십억씩 되는 사람이잖아. 다들. 그죠? 딱 그렇잖아요. 선동당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야. 안 그렇던가? 그러니까 이 욕을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판단하고 차갑게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욕만 한다고 바뀌지 않으니까 난 바꿀 수 있는 거는 욕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도 못 바꾸는데 뭐 어떻게 남을 바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바꾸는 거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밖에 없어. 그럼 내가 당장 그래서 뭐 할 거냐 지금. 그러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올리면 강남 정부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 강남 집값을 올려? 강남은 너무 올랐으니까 그럼 그 옆에서 마용성강이 오르겠네? 마용성강 올랐잖아. 이런 생각하면 그럼 마용성강을 미리 잡아야겠네. 마용성강이 이제 올랐으니까 아 그 다음에 동대문 성북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이런 데가 오르겠네. 그럼 거기에 대장단지들 역세권에 신축단지 소형 25평 이런 걸 미리 사놓으면 되겠네. 막상 보니까 와 이게 매물도 주고 호가도 올라가고 있네. 와, 그러면 이거 잡아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욕하지 말고. 나도 지난 정권 욕 엄청 많이 하고 이번 초에도 정권 엄청 했는데 결국에는 바뀌는 거는 없어요. 자기가 뭐 그 에너지 낭비밖에 안 돼요. 감정 낭비고. 그냥 차분하게 차가운 머리를 갖고 내가 그래서 집이 오르니까 어디 가서 무슨 단지를 살 건지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차가운 머리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트레스 DSR 아니. 너네 다 뒤졌다 이제. 아니 하락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원래 하락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평생 하락론 하실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이제. 뭐 앞으로 40%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분들 말씀대로면 그지. 고장난 시기도 두 번은 맞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긍정적이고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하락을 많이 주장하시더라고. 이유가 뭐야?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많이 올랐대. 옛날에 그랬대. 그게 다야. 뭐예요 이게? 아니, 무슨 반응? 아니, 옛날에 그랬대. 뭐, 다 이런 거잖아. 나 옛날에 말이야, 회사에서 막, 20억씩 뭐 예상 굴리던 사람이야. 이 조그만 가게에서 무슨. 펀드나 뭐 몇 조 굴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전 뭐, 화랑전자들도 그렇고 2009년에 살짝 반등한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내렸고 네. 그동안에 이제 그리고 2015, 16년까지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차올라가고 전세가 많이 차올라고 나서 이렇게 오르는 건데 그게 기본인데 전세 가격이 지금 안 차오른 상태에서 오르겠냐 얘들아.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이야기했던 게 숲으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차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더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 내려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세요.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들어보면 막 뭐 뚜렷한 근거가 없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내린 건가? 내리지 않을까? 정부도 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부가 나선다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그때가 또 매수 기회야. 봤잖아 아까.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으면 네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틀리고 뭐가 같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있잖아요. 전세가 많이 올랐죠. 올라가고 매진갭이 많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50%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있잖아요. 몇 주 전부터요. 전세보다 매매가 더 많이 올라요, 서울은. 그럼 매진갭이 벌어지는데 왜 자꾸 오르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6년 영국의 브렉시트 때까지 세계 경제 힘들다. 맨날 틀면 나왔어요. 힘들다. 그리스가 망한다. 포르투갈이 망한다. 피그스, 돼지 새끼들 막 이러면서 피그스. 스페인이 망한다 그러고 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와 바르셀로나 이러 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망하지? 이탈리아 스포츠카 와 거기도 망해?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더 잘 살아 이제. 그래서 그때 좀 약간 환상이 깨졌어. 그렇지 환상이 깨졌어. 확 깨더라고. 확 깨더라고. 스페인, 이탈리아 별거 없네. 그러니까 와 별거 없네. 우리나라 국뽕 좀 차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박지성이 공도 잘 차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그렇게 맨날 나왔기 때문에 심리가 완전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지금은 2020년, 21년에 그 상승의 트라우마랑
2022년에 하락의 트라우마가 동시에 공존한다 그래요. 내 속에서. 맞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니까 이쪽이 아까 있잖아요. 뭐 천사가 뭐 상승의 트라우마고 악마가 하락의 트라우마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막 있는데 자꾸 서울 강남이 오른다 신고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천사 쪽의 트라우마가 더 빡세지는 거야. 죽창으로 팍 쑤시는 거지 이게 악마를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집이 조금만 오르니까 이제 전세로 사는 게 불리하다 생각이 있으니까 매매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은 전세가 올라야 사는 게 아니고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사는 겁니다. 투자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사는 거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없으면 임대로 사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건 비용의 문제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5억이야. 지금 서울이 그래요. 전세가율이 50% 초반이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집이 오를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집이 그냥 10억, 11억, 12억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빚이 내서 능력이 되면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왜 똑같은 집에 전세로 살거나 매매로 살거나 거주하는 건 똑같은데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똑같은데 왜 매매로 해서 10억을 내고 살아? 그냥 5억 내고 살면 되지. 비용이 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금리나 뭐 대출금리나 비슷하니까 매매 대출금리나 비슷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집이 어차피 안 오르니까 전세로 사는 게 훨씬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뭐 금리도 낮았고 그다음에 공부도 부족했지만 매매가 안 오른 거지. 기대 수익률이 없으니까. 대신에 집을 안 사니까 뭘로 살아야 돼요? 전세로 살아야 되니까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사니까 계속 전세가 오르는 거예요. 전세가 올라도 집을 사는 게 집은 내릴 것 같은데 왜 사?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안 사는 거고. 그럼 비용이 계속 올라가네. 이러다가 거의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지. 차라리 그냥 전세는 계속 오르니까 그냥 집을 하나 살까? 이러면서 이제 뭐 별 차이도 없는데 5천만 원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매랑 붙어서 그래야 되는 거고 비용을 중시했다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적으니까.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전세로 사는 것보다 매매가 더 이익이라 생각하니까 매매로 가는 거죠. 전세가가 붙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가가 안 붙었는데 매매가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올드스쿨 옛날 대기업. 저 배울 때 올드스쿨 때는 전세가가 착 올라줘야 그렇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에 대한 컨셉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네요. 지금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때는 비용에 그때는. 그치. 그래서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공급도 적고 금리도 낮았는데 매매는 안 오르니까 전세가 2배로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전세가 미친 전세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오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아우성이 크니까 안 그래도 싫은데 우주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 싫었는데 안 그래도 싫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금융화되면서 전세가 이제 시장을 흔드는 핵심 축으로 숨어 있다가 2020년에 확 그냥 일어나고 그냥 역전세라는 악마가 나타나고 천사 목구녕 확 이렇게 됐던 거지.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이제. 전세마저도 금융화가 되니까 변동성이 커진 거죠. 지난 장에 이제 30대, 40대 초반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빚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택에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으면서 빚에 대해서 좀 더 옛날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빚내서 신축을 많이 사는 거죠.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지. 젊을 때는 망해도 금방 재기가 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재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라는 차원에서 이제 주택을 먼저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은 사고 투자해라. 주식 투자해라. 자기도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지만 집은 사고 투자해라. 왠지 아니? 피터 린치 이야기예요. 주식하다 망했는데 집이 없으면 길에 나왔지만 집이 있는데 주식하다 망하면 길에 나앉지는 않지 않냐. 피터 린치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